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김종필의 복귀. (1965년) 말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의 중대 고비였던 한일협정 타결 문제와 월남 파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 무렵 박정희는 기업인과 공무원들의 기강을 점검하는 등 국정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11월 7일 일요일, 박 대통령은 하루 종일 경제관계 상황판으로 꽉 들어찬 청와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 진척도를 검토했다. 오후에는 몇몇 정부 경제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작성 중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보시오, 국제수지도 당초 계획을 이렇게 훌쩍 넘었는데 단지 일부 업자들이 샘플과 다른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바람에 국제 신용을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상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메이커는 체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겠어 라고 역정을 냈다. 박 대통령은 11월 18일 해외 공관장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해외에 출입하는 국내 업자들 중 조금이라도 국가의 체면을 손상 또는 국제 상도위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나라 업자끼리 지나친 경합 또는 덤핑을 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역행하는 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정부를 대표해서 엄격히 충고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전문으로 보고하라. 11월 22일 오전 박 대통령은 귀임 인사차 방문한 신상철 주월대사와 김좌겸 주월경제협조단장에게도 월남에서 국위를 떨어뜨리는 업자가 있으면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하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2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 시간 준수, 점심 외식 및 요정 출입 금지 지시를 내렸다. 이튿날부터 중앙청 근무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출퇴근하기 시작했고 세 군데의 구내식당은 점심때면 초만원을 이루곤 했다. 이 사실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자 박정희는 측근 앞에서 웃으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내가 의전 비서관 두 사람을 시켜 지시문 내용을 구술하고 30분 만에 타자기로 쳐서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30명의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보냈지. 그리고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고 각 기관장이 은밀히 실천하여 밖에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는데 하루도 못 가서 보도되다니. 비밀을 지키라고 한 것이 이렇게 안 지켜져서야 어떻게 되지. 1965년 12월 4일 아침, 청와대 뜰에서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만이 모인 가운데 청와대 신관 개관식이 있었다. 총 건평 1080평에 43개의 방을 가진 아담한 3층짜리 새 건물은 박종규 경호실장이 박 대통령을 설득해 지은 것이다. 기존의 청와대 본관이 일제시대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너무 오래되어 사람이 걸어다니면 바닥에서 소리가 날 뿐 아니라 공간도 좁아 대통령은 운동 부족을 느낄 정도이고 가족들이 쓰기에도 불편했다. 이날 자축회는 처음에 국무위원과 국영기업체장, 3군 대표들이 초청됐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박 대통령이 그런 것은 다 취소해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직원끼리만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날 오후에야 새 건물로 내려와 본 박정희는 뒤늦게 온 손님들과 함께 지하실의 사격장과 1층에 마련된 기자실도 구경했다. 약 5천만 원의 경비가 소요된 신관 3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회의실, 비서실장실, 경호실장실이 마련됐고 2층에는 경호실과 무전실, 1층에는 비서실과 기자실이, 지하에는 실내 사격장과 식당 및 영사실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신관을 자주 애용하느냐가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촌평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평소 본관에 불편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국가 경제를 생각할 때 자신의 집무실은 아무래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생애 마지막까지 신관 집무실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 무렵 박정희는 공화당 정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박정희는 공화당의 김종필, 길재호 의원, 그리고 홍종철 공보부 장관과 함께 김 의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나루 근처를 3시간에 걸쳐 드라이브했다. 21일 아침, 박 대통령은 삼청동의 정일관 국무총리 관저로 찾아가 정 총리와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 대변인은 각하께서 김종필 의원과 광나루에 나간 것은 늦가을 주말에 들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고 총리 방문은 그의 48번째 생일을 맞아
선물을 들고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당과 행정부 주변에서는 구구한 해석들을 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1964년 6.3 사태 직후 두 번째 외유를 나갔다가 그해 연말에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던 김종필을 공화당 의장으로 복귀시키려 했다. 김종필은 1965년 정초에 아내와 함께 청와대로 세배를 갔다. 이때 박정희는 저녁을 함께하면서 모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앞으로 내가 물러나면 임자에게 뒤를 맡겨야 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몸조심을 해.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있으니까 넘어가지만 내가 없으면 그들이 모두 임자를 헐뜯으려고 해. 그러니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해. 첫째, 돈에 관한 문제는 개입하지 마라.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이야기하고. 둘째는 인사 문제야. 어느 곳에든 자기 사람을 보내지 마라. (1965년 12월) 국회는 2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의장단을 새로 선출하게 됐다. 김종필 의원의 당의장 복귀 소식에 김종필계인 김용태, 박종태, 예춘호 등 구주류 측은 고무됐다. 이들은 1964년 6.3 사태 이후 김종필 당의장의 외유로 당내에서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차에 김 의원이 복귀하는 것을 계기로 단합과 세력 과시를 위해 국회의장의 전 당의장 정구영, 부의장의 민관식을 밀기로 결정한다. 정구영의 생전회고 11월 하순일 겁니다. 박 대통령의 전화가 있어서 갔죠. 12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당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김종필을 당의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데는 박 대통령의 생각도 나와 같았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부터는 민주 방식의 마음을 써달라고 당부를 했죠. 박 대통령도 문제 처리에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해서 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박정희는 정구영에게 내달에는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 국회의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정구영은 좀 뜻밖의 질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년 전 박정희는 정구영에게 국회의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다가 방침을 바꾸어 이호상을 지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구영은 원칙적으로 이호상 씨를 재추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는지 얼굴색이 변하면서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세계 여러 나라 의회법을 보면 국회 요직 임기는 의원 임기와 같게 한 예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임기 중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래 의장은 다수당에서 나와야 하는데 연립으로 다수당이 된 경우 2년을 지나는 사이 연립의 변동으로 다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단일 다수당의 경우 당내의 사정, 즉 의장이 소속 정당의 신임을 잃어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의장을 지명하던 당시와 사정 변경이 없다면 유임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장도 당의 정책을 어긴 일이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각 책임제 개헌이니 정계 개편 얘기나 공화당의 의원직 사퇴론, 그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이 심히 곤란한 당내 혼선이었던가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일입니다. 가령 파문이 컸던 것은 그 양반이 대구에서 행한 의원직 사퇴 발언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의장은 아침에 기자들한테 한일 회담을 반대해서 야당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면 공화당도 사퇴해야 옳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기자들이 나한테 와서 어찌 보느냐고 물어요. 내가 몹시 낭패한 입장에 몰렸어요. 정구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오늘에 와서 보면 도리어 이 의장의 그 발언이 공로일지도 모르겠고요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공로라니요 하고 되물었다. 그렇죠. 당시엔 야당이 여론을 일으키려고 총사퇴론을 편 것인데 야당의 흥분을 완화시키려는 정치적 고등 전술로 공화당도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을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각각에서 당 총재로서 이호상 씨와 짜고 그 같은 고등 전술을 쓰기로 했다면 더군다나 이것은 각하만이 판단할 일이죠. 박정희는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도 거기까지 상상하시다니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1965년 12월에 접어들면서 박정희는 국회 및 공화당의 인선을 위해 당 간부들과 접촉을 계속했다.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박 대통령은 전예용 당의장 서리와 함께 청구동의 김종필 의원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김 의원은 박 총재가 상임위원장은 전원 경질할 뜻을 밝혔다면서
국회의장 인선에 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 무렵 공화당 간부들은 정구영의 집으로 찾아와 대통령께서는 선생님을 지명하실 생각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돌아가곤 했다. 정구영은 그거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봐야지 라고만 했다고 한다. (12월 12일) 박 대통령은 뜻밖의 이호상 의장, 장경순 부의장은 유임으로 내정했다고 당에 알려왔다. 이렇게 되니 나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반발이 심했죠. 매일같이 몇 명씩 내게 와서는 당 총재인 박 대통령의 지명은 의장단 후보는 의원총회가 선임한다는 당헌을 무시한 것이다. 공식 지명이 아니다.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12월 15일 아침 박 대통령은 한국은행 맞은편의 상업은행 본점 건물 신축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원내 요직 후보 명단을 공화당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국회의장 이호상 유임, 부의장 장경순 유임, 원내 총무 김동환 유임, 부총무 서인석, 오치성, 전휴상, 국회 상임위원장 12명, 전원 경질. 비슷한 시간에 민중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거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 김영삼 민중당 원내 총무는 기자들에게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각자 의사에 따라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이호상 의장의 유임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평소 이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만을 내왔던 야당의 태도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